계급이 벼슬이고 권력이 전부인 그들만의 작은 왕국. 그 안에서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발 아래 둔 그 조약돌이 사실은 거대한 태산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인 군대에서 펼쳐지는 한 악마 분대장과 그가 잘못 건드린 신병의 이야기입니다. 부조리한 괴롭힘의 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의 등장과 함께 펼쳐지는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 부디 오만한 자의 마지막 표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짜릿한 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 위치한 백골부대, 갓 훈련소를 수료한 신병들을 태운 군용 트럭이 삭막한 위병수 앞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철책 너머에서 불어오는 북녘의 공기는 이제 막 사회와 단절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진우 이병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동기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눈으로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20살 청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그는 다른 신병들처럼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다부진 어깨와 곧게 편 허리는 그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병들은 중대막사 앞 연병장에 집결했다. 곧이어 각 소대와 분대로 배치되기 시작했다. 구중대 1소대 3분대, 신병 이진우, 이병 이진우. 진우는 관등 성명을 외치며 자신의 분대가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가 앞으로 1년 6개월간 자신의 청춘을 보내야 할 곳이었다. 생활관 안의 공기는 낯설고 차가웠다. 그가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계급장은 이제 갓 상병을 단 황재경 병장이었다. 그가 바로 3분대의 악마, 3분대의 왕으로 불리는 분대장이었다. 황재경 병장은 생활관 안의 모든 신병들을 마치 먹잇감을 훑어보는 하이에나처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묵묵히 자신의 관물대만 정리하고 있는 이진우에게서 멈췄다. 다른 신병들처럼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없는 진우의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야, 네오. 황 병장이 턱짓으로 진우를 가리켰다. 내가 이진우야. 이병 이진우 맞습니다. 이 새끼는 눈깔에 힘이 없네. 사회에서 아주 곱게 자라셨나 봐.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청소 시간이 되자 황 병장은 어김없이 진우를 타겟으로 삼았다. 다른 모든 분대원들의 청소가 끝났을 때 그는 진우가 담당한 화장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야, 이진우 이게 청소한 거야. 바닥에 광이 날 때까지. 칫솔로 다시 닦아 실시. 진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칫솔 하나를 들고 화장실 바닥에 엎드렸다. 다른 동기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황 병장에게 대들지 못했다. 다음 날 총기 수입 시간, 진우는 자신의 K2 소총을 기름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아놓았다. 하지만 황 병장은 그의 총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총구 안을 손가락으로 후비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먼지 꼈잖아. 이 새끼야? 그는 진우의 뺨을 가볍게 치며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야, 이진우 군대가 내 놀이터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총을 이따위로 관리해 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그는 진우에게 총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분해하고 조립하게 만들었다. 진우의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얼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의 그 무표정한 인내가 황 병장의 가학적인 심리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그날 밤 저녁 점호 시간, 황 병장은 분대원의 관물대 하나가 정리가 덜 되었다는 트집을 잡아 분대원 전체에게 얼차려를 부여했다. 분대장으로서 전우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다. 전원 대가리 박아. 하지만 그는 곧 인심 쓰는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신병도 왔으니 특별히 봐주겠다. 대신 이 모든 책임은 우리 분대의 새로운 막내 이진우 이병이 지는 걸로 한다. 이진우, 너 혼자 원산 폭격 실시 나머지 열회. 진우는 다시 묵묵히 연병장의 차가운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황 병장은 그가 힘에 부쳐 쓰러질 때까지 그의 등 뒤에서 온갖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퍼부어댔다. 그의 괴롭힘은 궁이라는 이름 아래 매일같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악랄하게 이어졌다. 그는 진우의 모든 것을 트집 잡았다. 밥 먹는 속도가 느리다고, 걸음걸이가 군인답지 않다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고. 하지만 진우는 그 모든 부조리와 폭력 앞에서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보였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다. 그의 침묵은 황 병장에게는 굴복의 의미였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강인한 저항이었다. 그날 밤도 진우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자신의 침상에 누웠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생활관의 모든 동기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용히 베개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가족 사진이었다. 인자한 미소의 어머니와 앳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들 옆에 수많은 별들이 어깨 위에서 빛나는 하얀색 정복을 입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는 아버지의 자랑스럽고 올곧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해지지 말고 너 자신을 증명해라. 진우는 아버지를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그 거대한 이름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아버지 앞에 떳떳한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서고 싶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베개 밑에 넣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반드시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악마의 놀이터에 던져진 작은 신병. 하지만 그 악마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평범한 조약돌이 아니라 잠자는 용의 새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진우가 자대에 배치된 지 몇 주가 흘렀다. 그동안 황재경 병장의 그를 향한 괴롭힘은 이제 3분대의 일상이자 암묵적인 규칙이 되어 있었다. 다른 분대원들은 황 병장의 다음 타겟이 될까 두려워 이 모든 부조리를 애써 외면했다. 그들은 침묵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들의 비겁함을 정당화했다. 황 병장의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이제 궁이라는 명분조차 내세우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오직 자신의 가학적인 쾌락을 위해 한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폭력일 뿐이었다. 어느 날 분대 전체가 완전 군장 행군 훈련을 받게 되었다.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고된 훈련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황 병장은 진우를 창고로 불렀다. 야, 이진우, 너 체력 약하니까 내가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거다. 그는 비웃으며 진우의 군장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커다란 돌덩이 2개를 집어넣었다. 군장의 무게는 순식간에 10kg은 더 무거워졌다. 행군이 시작되고 진우는 곧 비 오듯 땀을 쏟았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 다리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묵묵히 다른 동기들의 보조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그의 경이로운 정신력은 오히려 황 병장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훈련이 끝나고 황 병장은 보란듯이 진우의 군장을 검사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넣었던 돌덩이를 꺼내 보이며 모두에게 외쳤다. 이 새끼 봐라, 훈련이 장난이야. 군장을 가볍게 하려고 장비 대신 돌멩이를 집어넣었어. 이런 정신 빠진 놈은 내가 오늘 제대로 고쳐놓겠다.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비난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진우는 그 벌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탄약고 앞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서야 했다. 잠을 자지 못한 진우의 다음 날 훈련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황 병장은 그것을 또 다른 트집거리로 삼았다. 정신력이 글러먹었으니 몸이 힘든 거야. 오늘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는 그날 진우의 저녁 식사를 빼앗았다.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수면 부족. 황 병장은 진우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분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을 진우의 탓으로 돌렸다. 어느 날 분대원 중 한 명인 김성민 이병이 총기 수입 중 작은 부품 하나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김성민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총기 부품 분실은 군대에서 아주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황 병장은 누가 잃어버렸는지 뻔히 알면서도 분대원 전체를 집합시켰다. 누구야?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자수하는 놈은 용서해주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김성민은 공포에 질려 입술만 파랗게 떨고 있었다. 황 병장은 그런 분대원들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예상대로 진우를 지목했다. 네가 했지, 이진우. 그는 진우가 아니라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분대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 진우를 다른 분대원들에게서 고립시키려 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 진우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려 거의 울기 직전인 김성민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다른 동기들의 비겁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부인하면 이 나약한 동기들이 모두 자신과 함께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침묵이 아닌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의 침묵이었다. 그의 대답에 김성민은 놀라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다른 분대원들은 안도와 비겁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황 병장은 마침내 진우를 굴복시켰다는 쾌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너일 줄 알았어. 이 고문관 새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분대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겼구나. 너는 오늘 연병장 백바퀴다. 실시. 진우는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홀로 연병장을 돌았다. 그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는 비굴해지지 않았다. 그의 그런 강인한 모습이 다른 분대원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 진우는 고된 훈련과 얼차려로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발에 몰래 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침상으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김성민 이병이었다. 그의 손에는 낮에 몰래 빼돌린 작은 초코파이 한 개와 연고가 들려 있었다. 김성민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침상 위에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까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진우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 작은 초코파이 한 개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그것은 황재경이라는 악마가 지배하는 이 절망적인 왕국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한 사람의 굳건한 의지가 마침내 주변에 비겁했던 영혼들을 아주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김성민 이병의 작은 친절을 시작으로 3분대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황재경 병장이 없을 때 동기들은 더 이상 이진우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몰래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었고, 다른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작게 속삭여 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황 병장이 두려웠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진우를 향한 마음속에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위로는 황 병장의 악랄한 괴롭힘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진우가 다른 분대원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본 황 병장의 질투심과 가학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그는 진우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그의 정신을 파괴하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물이 도착했다. 군인들에게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편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였다. 황 병장은 언제나처럼 편지를 나누어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어이, 김성민, 내 고무신이 또 편지 보냈냐. 아주 절절하다. 절절해. 걔, 너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그는 낄낄거리며 김성민에게 편지를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이진우의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어디 보자. 이진우 이병 발신인은 이강철. 황 병장은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 주소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내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 청소부라도 되시나 아니면 취사병. 다 되나? 그는 진우를 조롱하며
편지를 그의 관물대 위에 툭 던졌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게 뛰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진우는 생활관 구석의 비상계단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힘있고 절도 있는 아버지의 필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아들 진우에게, 아들아, 그곳에서의 생활은 할만하냐? 훈련은 고되지 않고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있겠지. 네가 떠나던 날 덤덤하게 보냈지만 사실 이 애비는 매일 밤 내 걱정에 잠을 설친다.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네가 한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진우야,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타고난 힘이 아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보다 전우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이다. 지금 네가 겪는 모든 시간들이 너를 더 단단하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아버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버지는 네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너 자신의 힘으로 한 명의 떳떳한 군인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건강해라. 내 아들,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우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편지 위를 적셨다. 아버지의 편지는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난로와도 같았다. 그는 이 편지 한 통으로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모두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아버지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배경을 방패 삼아 편하게 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그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군복상의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 작은 행복과 결심은 다음 날 아침 황재경 병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황 병장은 아침부터 불시내무 검사를 실시했다. 그는 군대원들의 관물대를 모두 뒤지며 작은 트집이라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악마 같은 손길은 마침내 진우의 관물대에까지 미쳤다. 그는 진우의 군복 주머니에서 그가 어젯밤 소중하게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건 뭐야? 황 병장은 편지를 꺼내 들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 어제 온 그 편지구나. 어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 분대장님 안 됩니다. 진우가 처음으로 다급하게 소리치며 그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황 병장은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분대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모든 문장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하하, 이거 좀 봐라. 강인한 정신력, 희생정신. 내 아버지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시는 모양이지.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그의 조롱에 몇몇 분대원들이 마지못해 따라 웃었다. 야, 이진우, 너네 아버지가 네가 여기서 이렇게 고문관 짓 하는 거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지실걸.
황 병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것을 공처럼 구겨 바닥에 뱉듯이 던져버렸다. 쓰레기 같은 편지는 쓰레기통에 그 순간 진우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늘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했던 그의 눈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모든 것을 죽여버릴 듯한 차갑고 섬뜩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양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강하게 말려 쥐어졌다. 황 병장은 그의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만족하며 다른 분대원들을 이끌고 생활관을 나갔다. 생활관에 홀로 남은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아버지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한자 한자 펴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그의 얼굴은 다시 아무런 표정도 없는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인내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 복수를 맹세한 자의 차갑고 무서운 침묵이었다. 황재경 병장은 자신이 방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한 남자의 가장 신성한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편지가 짓밟힌 그날 이후 이진우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묵묵히 인내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이제 차가운 관찰과 때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황재경 병장이란 인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열등감, 그의 가학적인 성향,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 그는 알고 있었다. 저런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의 꾀에 넘어져 파멸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그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중대 전체에 실탄 사격 훈련 일정이 잡혔다. 실탄이 오가는 사격장은 군대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율과 안전이 요구되는 장소였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곳. 황재경 병장은 이것을 진우를 괴롭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우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그의 군 생활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계획을 세웠다. 사격 훈련 당일 아침 무기고에서 총기를 수령할 때였다. 황 병장은 진우의 K2 소총을 건네주기 직전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교묘하게 간음소의 나사를 살짝 풀어놓았다. 그리고 일부러 탄피 배출 분량이 잦은 낡은 탄창을 그에게 지급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아주 미세하고 악의적인 손질이었다. 사격장에는 실탄 사격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대장 최진혁 대위를 비롯한 간부들이 사선 뒤에서 매의 눈으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격 개시.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진우는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사로에 엎드렸다. 그는 견착을 하고 간음쇠를 통해 표적을 조준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간음소회가 미세하게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총기 분량을 보고하는 것은 겁쟁이로 낙인 찍히고 황 병장에게 또 다른 괴롭힘의 빌미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0점을 수동으로 수정하며 반가쇠를 당겼다. 따따따땅. 몇 발은 그의 감각적인 사격술 덕분에 표적 근처에 맞았지만 대부분의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리고 5발째를 발사하는 순간 그의 소총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탄피가 배출되지 않고 약실에 그대로 걸려버렸다. 최악의 총기 고장이었다. 사격 중지 3사로 총기 고장. 안전통제관의 고함 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 병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분노와 함께 계획대로 되었다는 희열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진우, 너 지금 장난해. 이 중요한 실사격 훈련에서 총기 고장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분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했어. 이 고문관 새끼야. 그는 간부들에게 보여주려는 듯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진우를 질책했다. 그는 진우에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기능 고장을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진우가 총기를 수리하는 동안 그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빨리빨리 못해. 그것도 못하면서 군대에 왜 왔어? 군대가 내 놀이터냐? 바로 그때였다. 옆 사로에서 발사된 총알 중 하나가 불운하게도 금속으로 된 표적 거치대를 맞고 튀었다. 쌩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뜨거운 파편 하나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진우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파편 하나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뺨에서 선명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사고였다. 사격 완전 중지 의무병. 중대장 최진혁 대위가 소리치며 직접 달려왔다. 사격 훈련 중 부상자 발생.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궁이문란 사고였다. 최 대위는 피를 흘리는 진우와 그의 옆에 놓인 고장난 소총을 보았다. 그리고 진우를 비난하기에 바쁜 황 병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황 병장, 그만. 최 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대대장님께 보고하겠다. 그리고 이 총기는 지금 즉시 대대 군수가로 보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그의 말에 황재경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이 총기에 손을 댄 것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 공포에 질려있는 황 병장의 얼굴을 아주 잠깐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황 병장은 그 눈빛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한 신병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중대장 초의 대위는 사건 경위서에 들어갈 부상당한 병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병, 이진우.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써내려간 그 평범한 이름 석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황재경 병장은 마침내 넘어버렸다. 그리고 심판의 톱니바퀴는 이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격장 총기 사고 이후 부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사건은 일단 정비 불량 총기 및 훈련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중대장 최진혁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황재경 병장과 이진우 이병을 각각 따로 불러 면담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총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이병이 평소 훈련 태도가 불량하고 총기 수입을 게을리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분대장으로서 오히려 그를 엄하게 가르치려 했을 뿐입니다. 황재경 병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우에게 떠넘겼다.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찔렀다. 반면 진우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그날 상황에 대해 할 말 있나? 이진우 이병, 최 대위의 질문에 진우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다. 사격 당시 간음소해가 평소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창 불량으로 기능 고장이 일어났고 옆 사로에서 튄 파편에 맞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황 병장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말도, 총기에 손을 댄 것 같다는 의심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초의 대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 신병이 지나치게 디시플린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 대위는 골치가 아팠다. 그는 황 병장이 상습적인 가혹행위 주동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심증만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중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상부에 보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조용히 내부에서 처리하고 싶었다. 황 병장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리고 진우는 다른 분대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대대 군수과에서 올라온 한 장의 보고서 때문에 틀어지고 말았다. 사고 총기, 정밀 검사 결과 보고 해당 총기의 탄창은 노후화로 인한 기능 불량이 잦은 모델임. 특히 간음소에 고정 나사가 비정상적으로 헐거워져 있었음. 이는 외부 충격 또는 고의적인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고의적인 조작의 가능성. 이 한 줄이 최 대위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는 규정대로 대대본부에 정식으로 사건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에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은 빼고 정비 불량 및 훈련 부주의 부분만을 강조했다.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병 이진우의 이름이 적힌 평범해 보이는 사건 보고서 한 장은 군의 경직된 보고 체계를 따라 아주 느리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대대장인 중령은 보고서를 보고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서명을 하고 연대본부로 올려보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부대 평점에 흠집이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연대장인 대령은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 보고서를 별 생각 없이 결제하고 사단본부로 이관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병 이진우의 이름은 그저 수많은 군인들의 이름 중 하나일 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마침내 보고서는 사단본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단장 비서실의 젊은 보좌관, 육사 출신의 이정훈, 소위는 그날도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을 필터링하고 요약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백골 부대에서 올라온
총기 안전사고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사고장병 구중대 1소대 3분대 이병 이진우. 이정훈 소위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인 그는 군 수뇌부 자제들의 신상 정보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군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이지 않는 생존술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현 대한민국 육군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절대 권력자인 이강철 육군 참모총장에게 최근 조용한 입대 방식으로 최전방에 입대한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진우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입대 날짜와 자대 배치 기록을 교차 확인했다. 모든 정보가 일치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사고 보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외아들이 최전방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의심되는 총기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만약 이 일이 이대로 묻히거나 혹은 잘못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총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사단장부터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까지 관련된 모든 지휘관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정훈 소위는 갈등했다. 규정대로라면 이 보고서를 자신의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건은 관리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사단장의 안위를 위해 사건의 진상이 축소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일반 전화가 아닌 군 내부의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을 자랑하는 직통 비화선을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용산의 국방부도 아닌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모총장 비서실입니다. 이정훈 소위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속상관들을 모두 건너뛰고 폭탄의 뇌관을 가장 높은 곳에 직접 연결하고 있었다. 충성 7사단 사단장 비서실 이정훈 소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님, 비서실장님께 직접 보고드릴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7사단 구중대 소속 이진우 이병 관련입니다. 고요했던 군의 심장부에 거대한 태풍의 눈이 막 생성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은 그 주인의 성격을 닮아 거대하고 엄격하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한쪽 벽면에는 역대 참모총장들의 사진과 부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훈장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 벽면에는 한반도 전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방의 공기는 80만 육군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장엄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강철 대장이 앉아 있었다. 4개의 별이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지만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전장을 꿰뚫어 보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경장님, 부관인 초의 원사가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 대외비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이강철 총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7사단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사단장 비서실의 한 소위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총장님 비서실장님께 직접 보고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진우 이병에 관한 일입니다. 이진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강철 총장의 펜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부관에게 손짓했다. 부관은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강철 총장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그의 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 보고서, 간음소해가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군수거의 검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황재경 병장이라는 자가 상습적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서까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낡은 편지 한 통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가 아들에게 보냈던 바로 그 편지였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책상을 잡고 있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턱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그 깊은 내면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서운 분노였다. 그는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아내와 약속했다. 아들이 자신의 배경을 등에 업고 편한 군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아들 스스로가 진짜 사나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자고. 하지만 이것은 시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자신의 아들이 군대 내에 썩어빠진 부조리 속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당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보낸 진심 어린 편지마저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는 더 이상 이강철 대장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탁하는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부관에게 물었다. 이 사실을 현재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저와 최초 보고자인 이정훈 소위 그리고 총장님 비서실장님 뿐입니다. 아직 7사단 지휘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다. 이강철 총장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전화를 들었다. 그는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군단장에게도 작전사령관에게도 걸지 않았다. 그는 군의 모든 지휘 계통을 건너뛰고 군의 감찰과 사법을 총괄하는 육군 헌병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헌병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헌병감입니다. 총장님, 나 육군참호 총장일세. 이강철 총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헬기 한 대를 준비하게. 내 헬기는 어인일로
목적지는 7사단 백골부대다. 그의 말에 헌병감은 숨을 삼켰다. 자네 직속의 최정예 특별수사팀을 대동해서 조용히 나보다 먼저 부대 근처에 도착해 있도록 부대에는 일절 나의 방문에 대해 알리지 마라. 그 부대 전체를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질 준비를 하게.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이강철 총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구중대 1소대 3분대장 황재경 병장, 그 자의 군 생활은 오늘부로 끝난 것으로 알게 내일 아침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놈의 두 손에 수갑부터 채워놓도록.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심장부인 계룡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굳게 담은 입술로 조용히 읊조렸다. 군대가 내 놈들의 놀이터라고 했겠다. 좋다. 내일 내가 직접 진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마.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유한 분노가 이제 막 최전방의 작은 부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사단 백골부대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구중대 1소대 3분대 생활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황재경 병장은 간밤에 자신의 악행이 군의 심장부까지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의 총기 사고를 전부 이진우의 탓으로 돌리고 그를 특별 교육시킨다는 명분 아래 중대 전체 화장실 청소를 맨손으로 시키고 있었다. 어때? 이진우, 이제 좀 군 생활이 어떤 건지 알겠어. 그는 병이 소를 든 진우의 등 뒤에서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그깟 종이 쪼가리에 강인한 정신력 따위나 적어서 보내는 동안 이 분대장님은 이렇게 너를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 고문관 새끼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병기를 닦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땅과 하늘을 울리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평범한 헬기가 아니었다. 육군의 고위급 지휘관만이 이용하는 검은색의 공격 헬기, 블랙호크였다. 그리고 그 헬기는 마치 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 낮고 위협적으로 그들의 연병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뭐야?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갑작스러운 사이렌이 울리고 당직 사관의 고함 소리가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예정에 없던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었다. 헬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 한가운데에 내려앉았다. 거의 그와 동시에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등 부대의 모든 고위 지휘관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헬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헬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의 군복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하늘을 상징하는 4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대장 이강철,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사단장 이하 모든 장교들이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절도 있고 가장 완벽한 경례를 붙였다. 긍성. 하지만 이강철 총장은 자신에게 경례하는 사단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했다. 그는 오직 한 곳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노를 담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총장 부관과 처음 보는 헌병 수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구중대 1소대 3분대, 바로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이었다. 황재경 병장은 연병장의 소란을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자신들의 생활관을 향해 수많은 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사단장이었다. 사단장이 왜 우리 부대로? 그는 본능적으로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자신도 경례를 준비했다. 하지만 사단장은 그를 지나쳐갔다. 그리고 사단장의 등 뒤에서 그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보았다. 4개의 별,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이강철 총장은 자신에게 경례하는 모든 장병들을 무시하고 곧장 한 사람에게로 걸어갔다. 더러운 걸레를 든 채 뻣뻣하게 굳어있는 이진우 이병에게로. 총장은 아들의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흙먼지가 묻은 아들의 전투복과 뺨에 남은 희미한 상처와 피곤에 지친 그 눈빛을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과 지옥의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위로이자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마침내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황재경 병장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인간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발밑에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신의 시선이었다. 그는 황 병장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사단장을 향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무겁게 물었다. 소장, 내 총장님, 내 눈앞에 있는 이 자가. 총장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다. 감히 내 아들을 괴롭히고 내 아들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그 버러지 같은 황재경 병장인가? 내 아들. 그 두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황재경 병장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신병, 국방부에서 온 편지, 이강철이라는 이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4개의 별을 단 육군 참모총장, 나의 아들. 황재경 병장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의 마지막 표정, 그것은 공포나 절망 혹은 후회 같은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하찮은 존재가 감히 하늘의 신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필멸자의 영혼 자체가 파괴되는 완벽한 우아의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와 모든 오만함과 모든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갔다.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려 그는 그 자리에 소리 없이 푹 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기나긴 군 생활과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통쾌한 복수극. 군대가 내 놀이터냐 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부당한 권력과 인간의 오만함이 예상치 못한 정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황재경 병장은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을 휘두르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왕국의 왕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우물 안개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파멸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황재경 병장들에게 서늘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이진우 이병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